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평생의 마음의 짐을 짊어진 채 살게 됐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희 삼남매 다 결혼하고 나간 뒤부터 어머니는 80이 넘을 때까지 혼자 사셨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사셔서 제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간 거였지 자식이라고 특별히 해드린 게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워낙 정정하셔서 혼자 삼시세끼를 다 해드시는 걸로도 모자라 저나 형제들 반찬에 김치까지 항상 담가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처럼 멀쩡하신 분이 요양원에 왜 가야 하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처음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오빠와 언니에게 요양원만은 보내지 말자고 사정했습니다. 형제가 셋이나 있는데 엄마를 뭐하러 요양원에 보내.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지. 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삼남매 모두 서울에 사니 1년에 몇 개월씩 나눠서 셋이 돌아가면서 돌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했나 봐요. 제 말에 언니와 오빠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너희야 둘 다 집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누가 엄마를 돌봐. 천상 재호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재호 엄마가 그러라고 하겠어? 더군다나 너희 남편들한테는 물어봤어? 다 늙은 장모님 모시고 있는 거 괜찮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나 언니는 딸이지만 올케 언니는 며느리인데 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리가 없죠. 더군다나 올케 언니가 엄마를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봐도 오빠가 곤란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랑 언니랑 나눠서 엄마 모시고 있을 테니까 오빠가 시간 날 때 좀 모시고 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모시고 싶어도 오빠 말대로 아직 남편이랑 상의한 게 아니라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랑 나눠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 남편도 아예 이해 못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상의는 해봐야 할 문제였죠. 사실 저희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시골에서 두 분이 사시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서울로 모시고 와서 살고 싶다고 남편이 은연중에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친정 일에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정 일에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니도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나도 엄마 모시고 싶지 왜 아니겠어. 근데 주영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지금 당장 우리 큰애 고3에다가 둘째는 고2야. 그런 와중에 집에서 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있을 수가 있겠어. 부모도 부모지만 자식들 생각도 좀 해야지. 오빠는 올케 눈치, 언니는 자식들 눈치, 저는 남편 눈치 보느라 현실적으로 엄마를 모실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 주영이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엄마 바로 작년하고도 많이 달라. 중풍 오고 나서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오른쪽 팔이랑 다리도 아직 안 좋아서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막내는 막내인가 봅니다. 언니나 오빠는 벌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지만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야 마음만 앞서서 뭐든 할 수 있겠는 거지. 사실 아픈 노모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애들도 곧 고3에다 둘째는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저와도 매일 다툴 때였어요. 남편이나 애들이나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여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친정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에 가실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날 줄은 몰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를 두고 가버리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나쁜 딸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면서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까지 제 곁에 있어줄 거라고 여기고 이 나이 먹을 때까지도 철딱서니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딸로만 살았습니다. 곁에 계실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돼요.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야 좀 호강하면서 사시나 보다 하던 시기에 중풍이 와서 병원에서 고생만 하시다 요양원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더 옛날 분이시다 보니 이 좋은 세상 누릴 것도 많은데 뭐 하나 즐기지도 못하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속상하고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셨어요. 저는 막내딸입니다. 저는 막내딸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난하게 사는 동안 나쁜 기억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될 만큼 흘러넘쳐 그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휘청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업을 크게 해서 가난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확 기울었습니다. 저를 넘치게 사랑해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며 받은 빚들까지 문제가 생겨 졸지에 집까지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생겼었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모두 고생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자식들 키우느라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어머니는 졸지에 가장이 돼서 돈 되는 일이라고는 뭐든 하러 다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오빠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을 날리고 갈 곳이 없어서 갑자기 이모네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당시에 이모도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우리 집 사정이 딱해 방 하나 딱 내어준 거라 저와 엄마, 언니 쓰기도 좁다 보니 오빠는 급한 대로 군대에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입 하나라도 줄이는 게 이모나 이모부에게 눈치가 덜 보이니까요. 언니는 사정이 더 안 좋았어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언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랑 오빠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언니는 공장에 취직한 지 반년 만에 기숙사에 자리가 났다면서 언니까지 나갔습니다. 결국엔 어머니랑 저만 이모네에 남게 됐죠. 어머니는 새벽에 일하러 나가 밤늦게 되어서야 돌아오셨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와 이모네 식구밖에 없었어요. 이모가 대놓고 저에게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어머니가 계실 때와 저 혼자 있을 때랑은 저를 대해주시는 게 달랐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끝나고 저녁 때가 돼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금방 이모가 오실 것 같아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혼자 라면 먹다가 이모에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너는 좀만 기다리면 이모가 와서 금방 저녁 차려줄 텐데 그걸 못 참고 라면을 먹고 있어? 그래놓고 너희 엄마한테 이모가 밥 안 줘서 라면 먹었다고 그럴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모는 인상까지 쓰시면서 제가 엄마한테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도 모르게 괜히 주눅이 들어 이모며 이모부며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모가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촌 오빠도 안 들어오고 이모부도 안 돌아오는 게 집에 무슨 일이 났나 싶었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어 결국은 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끓여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돼지갈비는 좀 멀어도 무조건 마포 가서 먹어야 한다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다음 시험도 잘 봐. 다음 기말에서도 성적 잘 나오면 또 돼지갈비 사줄 테니까. 그랬습니다. 이모 식구들은 셋이 나가서 외식하고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제야 주방에 라면을 들고 서 있는 저를 본 이모가 놀라셨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너는 무슨 애가 인기척도 안 하고 거기 서 있니?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라면을 먹어. 너 그러다가 살찐다. 저는 아직 다들 안 들어오신 줄 알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됩니다. 그냥 저녁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요 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이모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이모는 제 말에 미간을 구기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얼씨구?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너만 빼고 우리들끼리 고기 먹고 왔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니?
네 오빠 오늘 시험 끝나서 기념으로 일찍 나가서 먹고 온 거야. 너는 학교 늦게 끝나잖아. 이모는 괜히 혼자 제발 저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일부러 너만 빼고 나가서 먹고 온 줄 알겠다. 너 괜히 네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객식구라고 눈치 주네 마네 하는데 우리끼리 고기 먹고 온 거 알면 또 듣기 싫은 소리 할 거야. 이모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서운한 것도 아니고 이모 말이 서운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에이 그만해. 애가 워낙 돼버려져서 그러는 걸 뭐하러 얘기해. 아버지 없이 큰 게 오죽하겠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때론 남이 하는 말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오래가더군요. 제 사정 뻔히 다 알면서 이모고 이모부고 툭하면 아버지 없이 커서 그런다. 눈치가 없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툭하면 하시니 이모 집에 사는 동안 잔뜩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혼자 다녔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재미없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모네 집을 나오게 됐어요. 언제쯤 이모 집을 나갈 수 있을까 매일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통한 건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을 구했다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오빠가 제대할 때가 됐으니 어머니께서 무리해서 집을 구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 일기장을 보셨더라고요. 그맘때가 제가 사춘기라 예민했던 시기라 남몰래 혼자 가슴앓이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일기장에 적어뒀어요. 이모나 이모부 때문에 서운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일기장에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연히 제 일기장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어머님은 밤새 눈물을 쏟다가 결국은 다음날 바로 일하던 가게에 가부를 받아 저희 식구 간신히 들어가는 방 한 칸을 구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까지 남 눈치 보면서 마음고생하는 건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이모 집을 나와 우리끼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살림도 나아졌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는 친구분 가게에 투자해서 동업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빠도 제대하자마자 큰 회사에 입사했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격리로 취직해서 내 식구 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 집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우리 가족은 이모 집을 나온 지 5년도 되지 않아 이모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평수 아파트를 샀습니다. 더군다나 위치도 잘 골라서 몇 년 사이 우리 동네에 주요 방송국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머님 집이 10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걸 보고 이모랑 이모부가 얼마나 배 아파했는지 몰라요.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우리도 언니 따라 그쪽에 집 살걸. 아까워 죽겠네. 너희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 나 아파트 살 때 너희 그 작은 아파트 팔아봐야 이 동네 빌라도 하나 못 얻었어. 어머니께서 원래 부동산이니 재산이니 일절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생하시면서 이모 집에 얹혀 살 때 받은 서름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집도 집이었지만 버는 족족 땅을 사서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마 어머니 성격에 우리가 힘들 때 이모랑 이모부께서 잘 챙겨주셨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매몰차게 구실 분은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통 크게 떼어주실 분이죠. 그때 이모나 이모부가 저에게 눈칫밥을 먹인 게 어머니는 평생 한으로 남아 그 이후에도 이모랑 이모부는 어머니에게 미운탈이 제대로 박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3남매 중 제가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정도 많지만 사람한테 한번 질리면 다시는 봐주질 않아요. 어릴 때야 돈 때문에 다들 고생하긴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다들 잘 지냈어요. 저희 형제들은 결혼들도 빨리 했습니다. 우리 집 3남매는 모두 연애 결혼했어요. 애들도 다 비슷한 시기에 낳아서 애들 나이도 다 비슷해요. 3남매랑 어머니 모두 한 동네에 살면서 가깝게 지냈어요. 물론 가족이라도 매일 좋을 순 없으니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저와 오빠는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싸워요. 원래 어릴 때부터 오빠와 저는 성격이 안 맞았어요. 오빠는 남자가 속도 좁고 그릇도 작아요. 반면에 저는 여자치고 배포도 넓은 편이고 그릇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이해도 못하고 답답해했어요. 특히나 올케 언니와도 제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칠순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다른 생일도 아니고 칠순이니 가족끼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 타고 멀리 다녀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도 너무 먼 곳은 힘들다고 하셔서 제주도 정도로 말을 마쳤어요.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는 형제 셋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셋 중에 제가 막내다 보니 숙소 예약이나 여행 일정은 제가 대략 짰습니다. 그런데 뭘 결정할 때마다 오빠가 자꾸만 토를 달더라고요. 네가 말한 숙소도 좋은데 우리끼리 지내기엔 너무 비싸지 않아? 너희 올케가 알아본 숙소도 네가 알아본 데보단 좀 작아도 우리 식구 지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는 거 저는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규모가 좀 있는 곳으로 예약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빠가 말한 다른 숙소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고작 1, 20만 원 차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빠는 저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고요. 그리고 네가 짠 일정에 들어가는 식당들도 그래. 아무리 제주도가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저렴하고 좋은 데도 많은데 너무 비싸고 유명한 식당만 예약한 거 아니야? 너희 올케가 보더니 다 인기 많은 데라 줄 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엄마 힘들어서 줄 서겠냐? 오빠는 말끝마다 올케 언니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제 계획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올케 언니 마음을 전하는 거였죠. 오빠랑 올케 언니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 칠순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다 같이 여행을 가겠어. 이왕 가는 거 좀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자. 엄마 연세도 있는데 또 언제 제주도로 가보겠어. 제가 과하게 구는 건 줄 몰라도 칠순에 이 정도는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북유럽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었는데 그때도 오빠가 무슨 북유럽이냐며 손사래를 쳐서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제주도에 가서 오빠와 저는 또 싸웠어요. 오빠와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저와 올케 언니가 자꾸만 티격태격하게 되면서 결국은 오빠와 싸우게 됐어요. 시작은 올케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올케 언니가 혼자 자꾸만 궁시렁거렸어요. 숙소라고 별로 좋지도 않구만.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이래? 아유, 돈 낭비도 이런 돈 낭비가 없네. 에이, 방이 4개 이렇게 넓은데 2박에 100만 원이면 싼 거지. 내가 보기엔 너무 잘 골랐네 뭐. 언니까지 제 편을 드니 올케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어린애처럼 징징거렸어요. 제가 고른 데는 이 방이랑 똑같은데 2박에 90만 원도 안 했다니까요. 올케는 참 눈치가 없어요. 굳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데에 도가 텄습니다. 올케 한마디에 기분 좋게 짐을 풀던 가족들이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마저 괜히 저희 눈치를 보셨죠. 아이고 생일 별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니 때문에 비싼 데로 왔나 보다. 어머니까지 돈 얘기를 하시니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돈 10만 원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언니가 말한 숙소는 수영장도 없고 주변 볼거리라고는 없잖아요. 여기는 조식도 포함인데다가 수영장까지 있어요. 그냥 10만 원 더 주고 여기 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요. 올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순간 욱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싫으면 올케는 그냥 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어머, 누가 뭐래요? 고모는 왜 그렇게 욱하고 그래요? 누가 보면 이 호텔에서 무슨 돈이라도 받은 줄 알겠네. 여기 어머, 온스풀도 있고 안마기도 있네. 너무 좋다. 올케는 항상 저런 식이에요. 얄밉게 자기 할 말은 다 하면서 꼭 나중에는 발 빼고 들어가죠.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좋은 날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예교편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 2박 3일 동안 올케는 사사건건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든 구경을 하러 가든 제가 짠 동선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투였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최단거리로 동선을 짜서 유명한 식당이라는 식당을 다 알아봤어요. 유명 후기며 블로그까지 다 찾아가며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인정하는 맛집으로만 엄선한 겁니다. 그런데도 올케 언니는 가는 데마다 짜네, 싱겁네, 꼬투리를 잡더니 구경 갈 때마다 이런 걸 꼭 봐야 하느냐고 토를 달았어요. 처음엔 저도 몇 번 받아줬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서 하는 소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흑돼지 전문점에서 저도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물놀이하고 씻고 나와서 다들 배고픈 와중이었는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제주도 와서 흑돼지는 너무 흔하지 않냐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루 종일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라니까 너무 배부른데 고모들은 이 흑돼지가 또 들어가요? 아무튼 다들 잘 먹는다니까. 내가 제주도 와서 흑돼지를 또 먹게 될 줄이야. 너무 뻔하다 뻔해. 저도 하루 종일 어머니 챙기랴 식구들 챙기랴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침을 치니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음식만 나오면 다른 사람 안 챙기고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서 꼭 먹기 전에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하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올케 언니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는 특유의 말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입이 짧대요. 그러면서 옆에 애들이 있건 시어머니가 있건 일절 챙기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부터 먹어요. 그런 모습이 내내 거슬려서 벼르고 있었는데 자꾸 재수없게 툴툴거리니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리게 되더군요. 고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또 언제 다른 사람 안 챙기고 나만 먹었다고. 나 입 짧은 거 몰라서 그래요?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언니 모르나 본데 언니 맨날 그래요. 언니네 애들 어릴 때도 애들 밥부터 안 챙기고 항상 언니 먼저 먹어가지고 나랑 엄마가 맨날 언니네 애들까지 밥까지 챙기고 그랬잖아요. 너는 기분 좋은 날 왜 자꾸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애들 엄마한테 툴툴거려. 아, 이까지 식당 좀 알아봤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오빠는 또 올케 언니 편만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올케 언니가 틈만 나면 궁시렁거리고 저에게 비아냥거리는 건 안 보이는지 제가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매일 뭐라고 했어요. 이까지 식당? 그러는 오빠는 엄마 칠순이라고 여행 오면서 뭐 하나 알아보기라도 했어? 심지어 피곤하다고 운전도 하나도 안 하고 사이들만 시키면서. 애초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끝도 없더군요. 여행 내내 오빠랑 올케 언니한테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야, 내가 운전 좀 안 할 수도 있지. 네 남편 운전 좀 시켰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냐? 운전 좀 시킨 수준이 아니었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 렌트를 2대 빌려서 갔어요. 형부랑 언니가 탄 차는 언니가 운전하다 보니 둘이 번갈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탄 차에는 남편이랑 오빠만 운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남편이 무슨 가이드도 아니고 이틀 내내 이동하는 동안 저희 남편에게만 운전을 시켰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대놓고 운전 좀 하라고 말했는데도 본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운전만 안 했어? 여행 와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잖아. 오빠가 뭔데? 상전이야? 어려서부터 장남이라고 어머니가 오냐오냐 상전으로 키우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늙어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죠. 이틀 동안 운전도 운전이었지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뭐?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어디서 버릇없이 오빠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이고,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거야? 그만 대 못해? 너희는 어쩜 다 커서도 그렇게 쌈박질이냐? 어머니의 말씀에 그제야 저와 오빠는 둘 다 진정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 정도로 오빠와 저는 성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올케 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빠와도 원래 잘 맞지 않아요. 핏줄이니까 보고 사는 거지 아마 사회에서 만났으면 상정도 안 했을 거예요. 어려서는 뭘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오빠와 저는 애초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빠와 저는 항상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시고 난 뒤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딸로서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마음에 걸려 아버지 제사 음식을 하면서 요양원의 직원들 좀 드시라고 전이랑 나물을 좀 챙겼습니다. 명절날 요양원에 면회라도 가려고요. 나 애들 아빠랑 내일 엄마 보러 요양원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오빠랑 올케 언니도 별일 없으면 같이 갈래요? 큰언니네 형부가 장남인데다 시댁이 부산이라 명절이면 항상 일찍부터 부산에 내려갔다가 명절이 끝날 때가 돼서야 올라와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는 당연히 어머니 댁에서 지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 제사는 오빠랑 제가 지내요. 그마저도 오빠는 올케 언니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해서 음식 준비는 제가 해서 아침마다 오빠네 가지고 갑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괜히 궁시렁거리지만 저는 차라리 이게 속 편해요. 형님네가 장남이고 맏며느리면 음식이든 제사든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가야 돼? 요즘 세상에 장남이니 맏며느리니 그런 게 어딨어. 상황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다 알아서 제사상 차려드릴 테니까 괜히 속 시끄럽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운전이나 해. 남편도 그럴 때 보면 남이에요. 자기 집 일 아니라고 그거 짐 좀 들어주고 운전 좀 해준다고 어지간히 말도 많습니다. 저도 남편 말대로 오빠가 알아서 하면 마음 편하죠. 하지만 오빠만 자식이 아니고 저도 자식인데 1년에 한 번 상 차리는 거 가지고 딸로서 투덜거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정성스레 차릴 수 있어서 좋아요. 어차피 오빠네랑 집도 가깝고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딸인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런데 제사고 음식이고 다 떠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올케 언니를 만나면 그냥 기분이 잡쳤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오빠랑 결혼하고 가족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올케 언니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참 생각이 짧고 밉상이다 싶습니다. 올케 언니가 시집와서 아버지 제사 같이 지낸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물론 그동안 음식은 어머니랑 제가 다 알아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케 언니도 옆에서 보고 도우면서 배운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음식을 해서 가져가면 그제야 오빠를 시켜 제기랑 상을 꺼내요. 그러고는 세워라 내워라 앉아서 제기만 닦습니다. 원래 사람이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엉덩이도 무거워서 보고 있는 사람이 답답해 그냥 제가 하고 맙니다. 일 못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일머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손이 언니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싫은 건 말버릇입니다. 명색이 시댁 행사인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올케 언니는 옛날 일을 이야기하며 자기 하소연만 해요. 무슨 본인이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당한 것처럼 구는데 정말 꼴보기도 싫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랑 오빠는 음식을 다시 데우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올케 언니는 눈치 없이 가만히 앉아서 제기만 만지작만지작 거리며 듣기 싫은 소리를 떠들어댔어요. 아유, 내 팔자야. 내 나이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제사상을 아직도 차리고 있네. 올케 언니가 저에게 들으라는 듯 대놓고 중얼거리는데 정말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본인이 제사상을 차리기는 뭘 차린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힘들면 그거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며느리가 돼서는 시아버지 제사상 하나 차리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자기가 맏며느리라고 뭘 그렇게 한 게 있다고. 평소 같으면 올케 언니가 뭐라고 하든 큰오빠도 큰소리 칠 사람이 아닌데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오빠도 신경이 쓰였는지 괜히 언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올케 언니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왜 한 게 없어? 이 나이에 시어머니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갖은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혼자 다 했는데. 올케 언니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넘고 말았습니다. 내내 참고 있던 제 심기를 결국은 건드리는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언니가 한 게 뭘 있다고 시집살이 했네만 해요. 오히려 우리 엄마 옆에 데려다 놓고 부려먹으면서 엄마 돈 야금야금 뺏어다가 쓴 게 누군데. 저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중풍 걸려 몇 개월 병원 신세 지는 동안 며느리라고 병원에 코빼기도 한 번 안 비춘 사람이 바로 올케예요. 거기다가 오빠가 며칠 어머니 병원에서 병간호 좀 했다고 저한테 전화와서는 엄마 병간호를 돈 벌러 다니는 바쁜 오빠한테 시키냐고 딸들이 해야지 이렇게 소리 지른 것도 바로 올케 언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활비 통장으로 쓰는 통장이 있어요. 평소 어머니께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쓰세요. 어머니께서 은행에 자주 가기 힘드시다 보니 제가 통장은 가지고 있고 카드는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통장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한 번씩 어머니 통장을 보면 이상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절대 안 쓰실 것 같은 가게에서 쓴 내역이 있었어요. 백화점이나 피부과 같은 곳이었죠. 알고 보니 올케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쓴 돈이더라고요.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피부과에 가서 물광주사 같은 것을 맞을 때 어머니에게 해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종종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오빠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다 보니 올케가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이래저래 올케 언니가 하는 짓이 기가 막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니까 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일 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저는 재수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랑 큰언니는 병원에서 한 달씩 간호했어도 형부나 남편이 일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당장 돌봐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쉰다고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도 아니면서 오빠가 병원에 며칠 있는 게 올케는 그렇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 저녁 올케 언니가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이런 대접 받으면서 절대 못 산다고요. 다음날 바로 오빠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아무리 화가 나도 손윗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당장 올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저는 올케의 행동에 괘씸했지만 오빠가 하는 말에도 서운해서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제 오빠지만 정말 쪼다 같아요. 아버지 제삿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이 빨개진 쪼다 오빠가 또 나서더군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요양원 가기 전에 애들 엄마가 엄마 모시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빠의 말에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입이 다 벌어졌습니다. 코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거 한 달 모시고 있었다고 어지간히 생색내네. 엄마가 공짜로 있었어? 몸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노인네대로 애들 밥 차리게 하고 집안일까지 다 시켜놓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거동이 힘드셔서 혼자 지내실 수 없을 것 같아 처음엔 어머니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랑 언니가 번갈아 가며 어머니랑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빠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양보호사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다른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제일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케 언니가 잘 아는 사람 시어머니도 최근에 요양원에 갔는데 괜찮은 곳이 있다고요. 저는 끝까지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제가 모시겠다고 반년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남편도 참다 3개월이 넘어가니 불편해하면서 자꾸만 저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언니에게 했더니 언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또 반년을 모셨어요. 그렇게 1년을 저와 언니가 번갈아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네 조카가 고3이라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언니가 오빠에게 부탁했나 봐요. 당분간은 오빠가 좀 모시고 있으라고요. 오빠는 옳게 눈치 보인다고 아무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요양원을 알아보는 동안 고작 한 달 오빠랑 옳게 언니가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돼요. 그래놓고 본인이 모셨네 어쩌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저랑 언니가 매주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에 다닌 덕분에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고동이 될 때 오빠네로 가신 거예요. 그전에는 거동도 힘들어서 집에서도 저나 언니가 간신히 부축해드려야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오빠네 있을 때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하면 항상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거나 어머니가 조카들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몸도 성치 않은 분이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성격상 본인이 눈치가 보여서 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안타까워 주말에는 아예 우리 집에 모시고 온 적도 있습니다. 며느리랑 있는 것보단 딸이랑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 걸 제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본인이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한 것처럼 군이 짜증이 확 나더군요. 어머 고모, 서운하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누가 보면 진짠 줄 알겠네. 어머님이 괜히 며느리 눈치 본다고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되고 나서 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놨어요. 그 집이 팔리면 그 돈의 일부를 요양원비로 빼놓고 나머지는 자식 셋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죠. 저나 형제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돈이 아니니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이것저것 까다롭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좀 비싸도 시설이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요. 그 와중에 올케 언니는 그 돈이 욕심났는지 툭하면 부동산에 가서 집 왜 안 나가느냐고 부동산 사장님을 닥달했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저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확실히 남이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저는 일절 말 안 했어요. 올케 언니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봐온 올케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됐어요. 정신 멀쩡한 노인의 요양원 보내자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도 언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맏며느리라고 며느리 노릇한 것도 없으면서 본인 편할 때만 며느리지. 저는 원래도 올케 언니가 싫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오빠도 어릴 때나 오빠지 사실 각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동생이라고 걱정하고 챙겨주지 않잖아요. 자기 식구들 챙기기 바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식구 챙기느라 오빠 걱정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케 언니가 어떤 사람인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랑 둘이 알아서 살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올케 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올케 언니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 오빠 아내이고 제 조카들의 어머니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올케 언니는 나쁜 년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당일 제가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저는 귀와 머리가 동시에 멍해졌어요. 아주 잠깐 동안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요양보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오늘 오전에 환자분 며느님이 면회 신청을 하셔서 다녀가셨는데 그 직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아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요양보호사는 저를 진정시켰어요. 우선 다른 가족들께 연락부터 드리시고 빨리 요양원으로 오세요. 어머님 곁에 있어 주셔야죠. 요양보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난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와 오빠에게 전화하며 가는 동안 꾸미기를 바랬어요. 믿기지 않지만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셨더군요. 저는 정신없이 울다 실심까지 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빠와 언니는 곧바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조문객도 제대로 맞지 못할 정도였죠.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장지에 다녀오는 길 오빠와 언니는 제 걱정에 밥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다면서 싫다는 저를 강제로 식당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올케 언니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아휴, 고모는 자기가 아직도 20살인 줄 아나 봐요. 어머니 장례식이면 알아서 조문객도 받고 일을 해야지 50 넘어서 어린애처럼 그게 뭐예요? 조문객들이 다들 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하는데 내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올케 언니의 말에 저는 잠시 잊고 있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슬프고 아픈데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야말로 눈엣 가시였던 우리 엄마 죽어서 속이 다 시원한가 봐요. 아주 순댓국을 한 그릇을 싹 비웠네. 어머 올케, 사람을 모함해도 유분수지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어머님을 눈엣 가시려 여겼다 그래.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기는 놓고 있었나 봐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올케 언니를 쏘아봤습니다. 하참, 내가 깜빡했는데 다들 식사했으면 엄마 요양원으로 좀 가요. 요양보호사님이 보여줄 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요양원은 왜 가? 사실은 엄마 돌아가신 날 요양원에서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했었거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요양원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가보면 알겠지. 의아해하는 가족들을 끌고 저는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연신 피곤하다며 거기를 왜 가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잠시 후 요양원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를 맡아주셨던 요양보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연락에 곧바로 로비로 내려온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보여드릴 게 있다면서 가족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무실에 도착한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짓에 보호사님께서 컴퓨터 화면에 CCTV 장면을 재생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날 여기 계신 며느님이 면회 오셨는데 그날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제가 다들 오시라고 했어요.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보호사님의 말에 가족들 모두가 컴퓨터 화면 속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휴, 우리 엄마 어떡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영상이다 보니 보는 가족들의 눈시울이 금방 다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영상 속 어머니의 곁에 앉은 올케 언니는 딱딱한 표정으로 연신 어머니에게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어머니께서 잘 움직이시지 않는 손을 자꾸만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속 올케 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귀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그것도 한참이나 말이죠. 그러고는 영상이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이상하다고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고 해요. 별것도 아니구만. 영상을 보는 내내 몸을 베베 꼬던 올케 언니가 영상이 끝나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가소로워서 한 번 더 올케에게 물었어요. 언니도 기억하죠? 전날 언니가 면회하고 가고 나서 엄마가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언니,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소리란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돌아가신 거냐고요? 어머 고모, 말 이상하게 하네? 설마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난 그냥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길래 힘내시라고 식사 잘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밖에 없어요. 올케는 저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람을 모함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인상을 구겼습니다. 오라, 우리 엄마 요양원 들어간 뒤로 면회도 잘 안 간 언니가 갑자기 혼자 면회 가서 저렇게 한참 동안 떠들었는데 정말 그 말밖에 한 게 없다고요? 진짜예요? 당연하죠. 고모 진짜 사람 억울하게 왜 그래요? 애들 아빠가 나한테 자꾸 어머니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잔소리하길래 오랜만에 간식까지 사들고 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에요. 저는 올케 언니에게 기회를 준다고 준 건데 언니는 끝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우기더군요. 저는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네요. 과연 이걸 듣고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나 보죠.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쓰시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을 본 순간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저기 영상 속 날짜랑 시간 다 보이시죠?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엄마 핸드폰에는 그날 올케 언니가 병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언니가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요.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올케 언니가 혼자 면회를 오자 뭔가 느낌이 있으셨는지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손가락으로 녹음 기능을 켰더라고요. 어머니의 핸드폰에는 올케가 어머니 옆에 앉아 중얼거리는 내용이 그대로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님도 참 가만 보면 자식들 힘들게 하세요. 중풍에 걸렸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지. 그 나이에 얼마나 살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요. 병원에서 몇 달이나 버티고 있는 바람에 병원비로 몇 천이나 쓴 줄 알아요? 그뿐인가 딸네 집 아들 집 여기저기 거지처럼 붙어 지내면서 자식이며 손주들이며 다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요양원까지 왔는데도 안 죽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올케의 생생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다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아니야. 고모, 아니 인연이 나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거라니까? 올케는 본인이 아니라면서도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손을 벌벌 떨며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올케의 어깨를 밀어버렸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닌데. 끝까지 다 듣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곧바로 올케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인 소리가 그대로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도 하나 까딱 못하면서 괜히 자식들 힘들게 버티지 말고 그냥 좀 죽어요.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살면서 뭐해. 제발 좀 죽어. 이 쭈글쭈글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죽으라고. 녹음된 음성이 다 끝났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충격에 휩싸여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있던 언니가 올케에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마음 약한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죽은 거라고. 무슨 개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으면 저런 소리까지 했겠어. 사람이 싫으면 무슨 소리 못해. 난 죄 없어.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세상에 이런 뻔뻔한 년이 또 있을까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올케는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래, 증거 없지. 엄마는 이미 죽어버려서 땅속에 묻혔으니까. 근데 이 핸드폰이 남아있잖아. 이 핸드폰 속의 음성 내가 평생 가지고 있다가 올케, 아니 니년 늙으면 네 자식들한테 그대로 들려줄 거야. 네가 어떤 엄마인지 어떤 며느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 저는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쥐어짜서 올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저런 년 때문에 뭐하러 힘 빼. 이 오빠가 미안하다. 저런 걸 아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오빠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거지 같은 년놈들이 다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올케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를 쳤어요. 얼마 뒤 오빠는 올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조카들에게도 올케의 만행을 다 이야기했나 봐요. 도저히 이런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요. 오빠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싶지 않아 올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빠는 아직 소송 중입니다. 그동안 올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오빠도 조카들도 올케와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오빠는 올케에게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저와 언니는 지난 일은 가슴에 묻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날의 영상과 올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서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아파요. 그날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을지를 생각하면 잠도 못 자겠어요. 이런 저와 언니를 위해 여러분께서 위로와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나니 조금은 기운이 차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기나긴 저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틀어놓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애청자가 오늘은 사연 신청자로 나서보았네요. 저는 장성한 아들 3명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었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원래는 꽤 부유한 편이었으나 지인들에게 연달아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진 집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때문에 학업을 오래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묵묵하게 돈을 벌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해온 사람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였죠. 그래서 잘 통하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고 순진했죠. 단순히 입장이 비슷하다고 해서, 잘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외롭다는 이유로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는데요. 결혼을 해서 이제 나는 하나가 아닌 둘인데 왜 가난하고 힘든 건 똑같지?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오늘도 설마 술 마시고 들어올 줄은 몰랐네. 당신, 내가 고민이 좀 많아서 술을 마신 건데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해? 에라이, 살맛 안 나네. 결혼한 뒤로 남편은 어떤 이유에선지 점점 더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주객 전도가 되었죠. 술을 마시면 따라오는 게 여자인가 봐요. 남편은 없는 형편과 고단한 일상에도 여자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저와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잦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나 봐? 그렇게 좋아서 자기 처자식도 내팽겨치고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거야? 왜 들어왔어? 그냥 밖에서 살지. 어디서 옆편 내가 자꾸 언성을 높여?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는 거야. 알아? 정말 최악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좁은 집, 어렸던 새 아들은 부모가 싸우는 상황에 오금이 지릴 정도로 두려워졌는지 몸을 달달 떨었었죠. 그러다가 잠에 들 때까지 훌쩍였어요. 그 모습, 그 소리, 저는 다 보고 듣고 있었죠. 너무 미안했어요. 차라리 남편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여자하고 놀러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가면 나는, 우리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는 걸 안다면 이런 식으로 떠나선 안 돼.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절규하였어요. 제발 이대로 떠나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남편은 야속하게도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앞으로 저 혼자 새 아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극명한 사실, 그 부담이 제 목을 휘감았어요. 저는 억지로 냉철하고 강단 넘치는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얘들아, 제발 쓸데없이 머리나 신경 쓰고 교복수선이나 해대는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해. 너희가 공부 안 하면 정말 끝이야. 무조건 공부해야 돼. 알았지?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늘 똑같은 훈계를 새 아들에게 날렸었죠. 속으론 미안했어요. 저도 마음속 고민이나 사춘기 감수성을 알아주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아들만 셋을 둔 과부 입장에서 돈을 잘 벌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가 머뭇거리거나 휘청거려선 안 되는 거였죠. 밖에서는 악착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돈 버는 사람,
집에서는 끝도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엄마. 이렇게 사는 것이 스스로도 속상하고 가끔은 벅차서 깊은 밤에 혼자 밥상 펴놓고 소주를 마신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난 아들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었지만 모른 척 해주었죠. 아들들이라서 그런가 비록 살갑고 애교 많고 다정하고 이런 맛은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듬직함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제 일도 힘든데 만약에 아들들까지 사고를 치고 다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저는 단 한 번도 일이 끊긴 적 없이 다녔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자는 생활을 1년 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기본 7, 8시간은 자야 하는데 2시간만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사람이 약간 바보가 됩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제가 그랬어요. 무려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겉으로 보기엔 능력자였으나 실상은 늘 정신이 멍해져 있었기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고피를 쏟아가며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했지만 천운이 따라주었던 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저런 일을 전전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기회를 주었을 때 제 사업을 해볼 것인지 기로에 서는 기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후자를 선택했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아들만 셋인 엄마라서 용기를 낸 거였죠.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공장부터 목욕탕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저는 그렇게 능력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지만 작게 여성용품 사업을 시작한 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한 것에 운도 따라주는 바람에 정말 감사하게도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4식구가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번듯한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에는 정말 눈물이 났었죠. 말로만 우리 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것인 우리 집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저절로 행복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살다 보니 결국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네요. 그 길었던 고행길을 지나온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어머니, 여기가 정말로 저희 집이에요? 전세, 월세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저희 가족의 집이요? 그래, 맞아.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온 보람이 있을 정도로 멋진 집이네. 하지만 안주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사는 거야. 알았지? 어쩌면 안정과 만족을 모르던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를 새 아들은 첫째를 필두로 묵묵히 따라주었네요. 생각해보면 아들 셋 다 남편의 기질을 닮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셋 다 타고난 성향 성질이 저를 닮아 있었거든요. 장성한 아들들은 저마다 독립을 하였고 셋째 아들이 그래도 막내랍시고 살가운 면이 있어서 저하고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고 가끔 쇼핑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줄줄이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자식 둘을 연이어 장가 보내는 것도 서운하고 갑작스럽고 힘들었는데 우리 막내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그게 정말이야? 아직 나이도 이렇게 어린데 굳이 결혼을 서둘러야 해? 엄마, 제가 형들을 따라서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사이도 좋고 잘 맞아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계속 해온 것도 있었고 게다가 저만의 안정적인 가정을 얼른 꾸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전부터 있었어요. 너는 네 형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자기만의 가정,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 그래, 우리 아들들은 이런 걸 속으로 원해온 거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릴 수가 없지. 우리 막내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 감사해요, 엄마. 저희 형제가 연달아서 쭉 결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희 다 잘 살게요. 엄마가 저희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신 거 봐온 만큼 열심히 잘 살아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정을 망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형들이랑 저 진작에 다 약속했어요. 아버지처럼 되진 말자고요. 그런 가장으로 살진 않을 거라고 약속드려요. 네가 이렇게
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셋이서 그런 약속을 해놨을 줄은 나로선 정말 상상도 못한 건데. 고마워. 우리 아들들이 세상에서 최고야. 떠올리면 애증만 가득한 남편이 만약 저승에서 저희 가족을 보고 있거든 자기 아들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제가 잘해야 되는 문제였죠. 일찍이 과부가 되어 아들만 셋 키우며 억척스레 살아온 엄마.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투자를 잘해온 엄마. 이런 엄마가 키운 아들들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과연 있어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잠깐 했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면 별로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저희 첫째하고 결혼한 며느리가 저에게 처음 인사 왔을 때 영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게 인상 깊었죠. 어머님, 비록 제가 집안의 경제력 수준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건 더 낮고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앞으로 잘해볼게요. 혼자 삼형제를 키워내신 분이라면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은 안 가져도 되는데요. 부부의 연을 맺은 당사자 두 사람끼리만 잘 지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다른 건 안 바라요. 아니에요, 어머님. 굳이 애써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볼게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서 제가 당황하기도 했었네요. 새 아들이 별로 말수 많지 않은 걸 보면 사람들이 저의 스타일도 대략 짐작을 하던데 저 역시도 말이 원체 많지 않아요. 과묵하다고 할 수 있었네요. 괜히 말을 얹어서 화근을 만들 바에는 아예 말을 시작 안 하는 게 낫다는 주의였고요. 이런 저의 특성을 10분 발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차라리 잘해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깔끔하고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나무 같은 고부관계가 훨씬 나을 거야. 일단 그게 나에게는 별로일지 몰라도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좋겠지. 내가 그렇게 해주자. 저는 며느리가 셋이나 되었음에도 굳이 며느리를 통해 뭔가를 확인받거나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 영역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지요. 제가 오히려 거리를 벌려서 그런 것인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며느리들이 먼저 저에게 은근히 다가와주기도 하였어요. 저기 어머님, 전부터 궁금했는데 어머님께서는 명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 흔한 샤넬백 하나가 안 보여서요. 샤넬백? 그게 그렇게 흔하다고? 아이고야, 나는 그런 세계는 알지도 못해.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예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서 안 사고 안 들으셨던 것 뿐이지 돈이 부족하고 아까워서 구매를 못 하셨던 건 아니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걸 사기에 아까워서 그랬던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건 왜 물어보니? 네가 혹시 샤넬백이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서 얼마나 검소하신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님, 자신에게 투자도 하면서 지내세요. 샤넬백 하나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올라간다면 그게 바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곧 투자가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가치관이었으나 막내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맞장구 쳐주려고 고개나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그러면서 내심 생각했었어요. 며느리들이 제가 대하기에 편하고 쉬운 젊은 여자들은 아닌 것 같다고요. 일단 사람의 결이라는 게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미묘한 거리감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 부려먹는 거 일절 없었고 안부가 궁금하면 제가 연락을 했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하도 기력이 떨어지는 나머지 현기증과 복통을 동시에 일으켜서 잠시 거실 바닥에 쓰러졌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증거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왠지 몸이 안 좋다는 건 진작에 느끼고 있었는데 워낙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왔던지라
한편으로는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되었었죠. 원체 자주 삭신이 쑤시고 아프니 이것도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컨디션 회복이 너무 안 되고 소화까지 힘들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고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걸어온 첫째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단박에 저를 큰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그럴 때는 그냥 대학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나아요. 동네에서 이리저리 전전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결과만 받는다고요. 그래도 번거롭고 비싸기도 하고 나 혼자 그런 곳 가기에는 겁도 나는데. 예? 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어머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러더니 병원 가는 날에 첫째 며느리가 저와 동행을 해주었어요. 첫째가 당부를 해준 모양이었죠. 누가 같이 있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약간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며느리들하고 허물 없이 격이 없이 이런 식으로 안 지내봤더니 조금 어색한 기운은 돌더라고요. 그도 잠시 갖가지 검사를 받으라 정신이 없어졌고요. 각종 검사가 다 끝난 후에 첫째 며느리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경제력이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자식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손 벌리셨을 텐데. 경제력 있으시니까 당당하고 스스로도 힘이 나시죠? 그렇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그런데요, 어머님. 정말로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요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안 해주실 건가요? 굳이 꾸역꾸역 알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태여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더니 이게 습관이 됐네. 똑똑한 네가 이해해줘. 제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첫째 며느리는 되게 듣고 싶은 말이 많다는 눈치로 눈을 빛내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저는 검사 결과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 경제력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만도 했던 것이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제가 암 환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노래졌어요. 암이라니. 아무리 힘들고 고생을 하면서 지내봤어도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걸 생각하며 살진 않겠지만 저는 그야말로 안중에도 둬본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왜, 어째서, 설마 싶은 부정적인 예감은 모조리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인생의 순리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더군요. 수술을 들어가 볼 만한 상태인 것에 그나마 감사하라는 의료진의 소견도 당시에는 귀에 잘 들리지 않았고요.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만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의 암 선고에 새아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의외였던 것은 새 며느리가 혼비백산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머님, 무조건 괜찮으실 거예요. 요즘 의료기술 대단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수술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그냥 버틸 만큼 버티시겠다고 하면 안 돼요. 수술 받으시고 새로 이막을 사셔야죠. 저희 며느리들이 기도 올릴 거예요. 어머님께서 암 이겨내게 해달라고, 수술 꼭 받으셔서 결과 좋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매일 기도할 거예요. 어머님 인생은 암을 이겨내신 이후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그러더니 둘째 며느리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달고서는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새 며느리가 저를 너무 걱정하고 염려를 해주길래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단은 내렸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가만히 있으면 남은 수명대로 잘 살다가 갈 텐데 괜히 수술을 받아서 들쑤시는 게 되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수술을 받아도 별로 대단한 영향은 없는 게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으로 저는 몇 날 며칠을 심란하게 보냈는데요. 막상 수술 당일이 되자 다른 걱정 한 가지만 들더라고요. 만약에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전신 마취가 된 다음에 내가 다시 눈을 안 뜨면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인데, 이대로 삶이 끝나는 것인데, 내가 정말 이 엄청난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스운 행동일 수도 있겠으나 짤막하게 유언장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보던 책 사이에 유언을 적은 종이를 끼워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의연해지더라고요. 수술실로 이동할 때 막내 며느리가 제 손을 잠시 잡아주었어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 영영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누가 알아서 제 손을 턱 잡아주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위안이 되었어요. 수술대에 눕는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고비를 넘기거나 예후까지 좋은 것은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으니까 멀쩡하게 깨어나서 가족들을 하루라도 더 보고 살다 가고 싶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예정됐던 시간보다 2시간을 더 길게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아주 긴 마라톤 같은 수술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하늘에 감사하게도 두 눈 멀쩡히 떠서 다시 세상을 보았고요. 자식들, 며느리들의 얼굴도 바로 분간해냈습니다. 첫째가 감격하여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까 잠시 눈을 뜨셨었는데 다시 의식을 잃으셔서 걱정했어요. 어머니,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네요. 이제 마음 편히 잡수세요. 그리고 진정한 인생 2막을 사셔야죠. 첫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죽지 않았다는 것,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다는 것, 그야말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것 이상으로 더 값지게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섰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수술 후의 회복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나날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온 며느리들이 무척 기뻐해 주었지요. 어머님, 수술이 이렇게 잘 끝날 줄 알았다면 수술을 받을까 말까 하면서 괜한 걱정을 안 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다 어머님께서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가능했던 일 같아요. 어머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에 의연하게 제 손을 맞잡으시는 것 보고서 예감했어요. 모든 걸 다 잘 이겨내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100세 되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어머님의 곁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무사히 수술을 받기까지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며느리들의 소중함, 고마움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들들의 배우자라는 생각만 강했지 저라는 사람의 며느리들이라는 개념으로 와닿진 않았었어요. 남들은 며느리만 생기면 지지고 볶으면서 말 많은 고부관계 형성하고 산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어렵고 힘들게 자식 키워내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려 저의 이런 점이 며느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 불평불만과 잔소리가 많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릴까봐 살짝 건조한 고부관계로 지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지지고 볶고 살면서 가까이 잘 지내볼 걸.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며느리들이 저에게 참 잘했어요. 살뜰하게 저를 걱정하고 살피고 또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도 받았습니다. 퇴원해서 꼬박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주말에 다들 모이라고 그래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새 며느리들에게 제가 따로 그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속마음을 꺼내놓고 사는 것에 영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여자 혼자 아들만 셋 키우고 살면서 나약한 면모를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쉽게 겸연쩍어하고 멋쩍어 하느라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못하는데 이번엔 내가 너희들에게 꼭 말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싶더구나. 다들 고맙다. 고마워. 내 아들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내 며느리들이 되어줘서 고맙고 이번처럼 나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기적처럼 목숨 건지고 다시 건강을 욕심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 우리 앞으로 멋지게 살아보자.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시어머니 작정하고 되어볼게.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생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달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었다면 민망해서 절대 제 입에 그런 소리 못 담았을 것 같아요. 새 며느리는 내심 놀란 것인지 별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들만 끄덕끄덕하면서 저를 향해 웃어주더라고요. 이런 수더분한 며느리들을 그간 제가 몰라보고 더욱 가까이 두지 못하고 지내온 게 재차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들을 향해 덕담 몇 마디 더 던졌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희들만의 짧은 시간은 끝이 났어요. 둘째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암을 이겨내시더니 부쩍 며느리들과 가까운 시어머니가 되신 것 같네요. 나는 원래부터 며느리들과 가까이 잘 지내보고 싶었어. 그간 본의 아니게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지. 제가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싫지 않은지 둘째가 신기하단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저는 또 하늘에 감사했죠. 이렇듯 전보다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해준 하늘의 선물에 배반하지 않고 더 멋지게 살아보리라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요. 암이라는 강력한 인생의 고비는 어쩌면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안겨주기 위한 하늘의 안배가 아닐까 했어요. 참나, 지금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막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념으로 주말에 미리 다 같이 오리고기를 먹기로 하였어요. 유명한 오리고기 식당으로 모였죠. 속단하기는 당연히 이르겠지만 수술 예후가 좋다는 말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입에 올리시더라.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런 좋은 날에 우리 막내 생일을 미리 축하하며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네. 엄마, 수술 받으실 때까지만 해도 올해 제 생일을 무사하게 함께 보내주실지 확신이 없어서 제가 속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근심 하나 없으니 진짜 꿈만 같네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서 매년 제 생일을 함께 놔주시기예요. 아셨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막내 얼른 오리고기 많이 먹어라. 내가 오늘 한턱 쏘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실컷 먹어. 화기애애했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자리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가 문득 제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이렇게 묻기는 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한턱이 아니라 100턱을 쏘셔도 끄떡 없으시죠? 글쎄다. 100턱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원하는 대로 턱턱 쏠 만큼은 끄떡 없지. 역시 어머님은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암 이겨내는 게 아무나 하는 거겠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게 다 재력이 뒷받침되니까 심적인 여유가 깔려 있어서 가능하셨던 게 아닐지. 어머님께서는 정말 다 가지신 분이네요. 다 가졌다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나도 가지지 못한 게 있지. 너희는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네? 그게 도대체 뭔데요? 혹시 저희에게 넘겨주신 재산 같은 거라도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말하려던 건 젊음이야. 아무리 잘났어도 나이는 못 숨긴다고 하잖아. 아직 젊음을 누릴 수 있는 너희가 내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최고로 잘난 사람들로 보여. 아,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젊음? 좋죠. 나이? 어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목소리는 밝게 맞장구를 치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어째 초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일단 안 보고 있었고요. 제가 너무 재미없는 대답을 해준 건가 싶어서 은근히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새 아들은 식당 주변의 사유지 공원에 걸어서 구경을 갔고요. 나머지는 그냥 근처에서 적당히 어슬렁거리다가
새 아들이 돌아오는 대로 합류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따로 다녀오느라 며느리들과 같이 있지 않았는데요. 어디 있나 찾아 나서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화근이었죠. 식당 뒤뜰에 작은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그걸 에워싸듯이 새 며느리가 서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무심히 며느리들을 부르거나 낄 생각 없이 지나치거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며느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는 시어머니가 될 작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싱긋 웃는 낯을 하고서는 천천히 다가갔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까이에 딱 다가와 있으면 며느리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재밌어서 웃음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며느리들에게 가까워졌어요. 물레방아의 물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 거리가 되니까 말소리들도 잘 들리더군요. 정확한 발음으로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제발 수술 망하라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손까지 잡으면서 빌고 또 빌었는데 왜 수술이 잘 되고 지랄이었을까요? 제 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암 수술의 후유증인지 순간 헛것이 들린 모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만 싶었습니다. 저에게 수술 전 위안이 되어주었던 막내 며느리의 그 손길이 사실은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그딴 세상에 둘도 없을 추악한 진실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곧장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받더군요. 나는 심지어 그 전날에 물 떠놓고 기도까지 했어. 제발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대로 수술실에서 뒤지거나 살아나와도 별로 가망 없다는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물 떠놓고 싹싹 빌었다니까? 그런데 멀쩡히 살아나왔고 수술도 잘 됐고 예후까지 좋다는 것 좀 봐. 숨통 질긴 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다가 이제 가까이 잘 지내보자는 말까지 들었으니 아주 그냥 악재가 겹치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제가 저렇게까지 미움을 받으며 악담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싶은 비참한 의문이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저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며느리들의 진짜 속내도 모르고 혼자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미래를 그려댄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비참함과 충격 속을 헤엄치고 있을 때 첫째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죠. 수술 망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내가 병실을 좀 뒤져봤었는데 책 사이에 웬 유언장을 끼워놨었더라? 근데 내용이 뭐였는 줄 알아? 가화만사성이었어.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네?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돈 얘기를 적어놨어야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시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늘 사람이 두루뭉실하고 의문스러워. 돈 얘기는 왜 이렇게 하네? 하루빨리 이런 어른이 곱게 뒤지셔야 아랫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건데. 재산은 절대 안 나눠줄 위인이니까 빨리 뒤져서 그걸 유산으로 우리한테 다 뿌려줬으면 하는 건데 이게 참 뜻대로 되질 않네. 세상사 왜 이렇게 쉽게 뜻대로 안 돌아가나 몰라. 그러자 둘째 막내 며느리들이 동조하면서 엄청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참담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돈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아들들도 정확히 모르는 재산인데 며느리들은 더 모르고 그래서 더 막연하게 궁금해해왔겠죠. 하지만 제가 워낙 그런 얘기를 안 꺼내고 사는 사람이니까 평소에는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제가 죽어서 유산으로 나눠 가지면 딱이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그때 막내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이런 소리까지 날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고부관계 만들면서 잘 지내라고 시모가 그랬을 때 역겨워서 토할 뻔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괜히 헛바람 들어서 제가 앞으로 시모 잘 챙기며 사는 막내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그게 은근하게 보여서 진짜로 토하는 줄 알았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야. 집안에 꽁쳐놓은 재산 좀 있는 것 같아서 결혼도 한 거고 지금까지 참고 산 건데 왠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허무하네. 몰래 바람이라도 안 피우고 있었으면 정말 억울해서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첫째 며느리의 엄청난 발언이 튀어나왔고 저는 그때 되려 뒷걸음질을 살짝 쳤습니다. 이들이 제가 순간적으로 직감한 것 이상으로 과감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아예 한 배를 타기라도 한 것인지 첫째 며느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절대 바람 걸릴 일 없고 걸려도 잡아떼면 그만이고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앙큼하게 바람 피우고 사니까 재민 있어요. 이런 재미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이혼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시무가 안 뒤져서 너무 속상하긴 한데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 굴러떨어져서 저 세상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당분간 기대를 완전히 놓진 않고 살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은밀하고 철두철미한 바람을 첫째와 둘째는 여태 피우면서 살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수술 직후보다 머리가 더욱 아파오는 걸 느꼈어요. 막내까지 가세해서 바람 피우는 이야기, 재미없는 남편들 데리고 사는 이야기, 주는 거 없이 얄밉고 꼴보기 싫은 시모욕. 이런 걸 셋이 신나게 주고받는 현장을 제가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게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지독한 배신감으로 슬퍼하는 건 나중의 일이야. 우선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안을 세워야 해. 만약에 지금 이것들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면 쏙 숨어버리겠지. 나와 내 아들들을 기만하며 지내온 것 전부 그런 적 없는 척 뻔뻔하게 꾸며낼 거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아들들에게 알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들들이 며느리들과 싹 다 이혼하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저급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들을 저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자리를 파하면서 첫째 며느리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오리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머님께 얻어먹고 살면 언젠가는 다른 것도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냥 농담이지만 아무나 이런 농담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멋지신 시어머니를 둔 저는 아주 복받은 며느리인 것 같네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잘 쉬세요. 어머님 위해서 오늘은 제가 감사기도 올리고 잘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자 둘째하고 막내 며느리가 웃음을 꾹 참는 얼굴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작당하고 속으로 저를 기만하면서 자기들끼리 저를 놀려먹고 있는 거였어요. 감사기도는 개뿔이고 저보고 빨리 뒤지라는 저주만 날릴 예정인 게 분명했죠. 어쩜 이렇게 못된 것들에게 잘못 걸려서 결혼들을 했는지. 저는 제가 기만당해서 속이 상하는 것보다 아들들 생각에 너무 속상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들에게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며느리들하고 평소 부부 사이는 문제없이 괜찮아 왔는가 하는 여부를 말이죠.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암 수술 받고 나시니까 정말 세상이 달리 여겨지시나 봐요. 어머니가 이런 거 쉽사리 물어보실 분이 아닌데. 부부 사이가 맨날 그냥저냥 평범하죠 뭐. 별거 없어요. 맨날 똑같이 살아요. 첫째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대답했는데 그 뉘앙스에서 저는 100% 신뢰하는 부부 사이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쭈물거리더라고요. 둘째나 막내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 하나 무조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며느리들에 대한 충격으로 제가 들끓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니 제가 망설일 이유 따윈 없었죠. 세 아들을 따로 불러놓고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농담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다들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해. 나는 재산을 미리 상속해줄 생각이야. 너희들이 알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많다는 거, 받아먹을 만한 양이 충분히 되는 재산이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못을 받고 싶구나. 그게 정말이세요, 어머니? 재산은 절대 미리 안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실은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엄마, 그런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원래는 더 손에 쥐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새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새 아들이 쪼르르 한마디씩 날렸죠. 제가 그저 환한 웃음으로 답하자 새 아들은 안심이라도 됐는지 따라서 웃어 보였지만 잠시 후에 이어진 제 말을 들은 순간 동시에 당황하였죠. 아이의 낯빛이 창백하게 보일 정도가 되더군요. 그럴만도 했어요. 제가 그만큼 엄청난 말을 했으니까요. 단 조건이 있어. 내가 피와 땀을 흘려가며 번 돈, 쌓아올린 재산, 절대 맨입으로는 줄 수가 없거든. 내가 제시한 조건을 달성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미리 상속해 줄 거야. 그건 바로 며느리가 저지른 부정. 그 증거를 잡아서 이혼하는 아들에게만 미리 재산을 나눠주려고 해. 예?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동생들도 이해를 못한 얼굴들인 거 보이시죠?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니? 내가 한 말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잘 실행했으면 좋겠구나. 미리 말하는데 여기엔 어떤 강요도 없어. 재산을 원하는 사람만 내 말을 따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어머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것인 조건 말이에요. 그건 애초에 집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그게 성립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정을 저지른 증거를 잡아서 그걸로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가 이혼하는 걸 바라실 분도 아니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어머니 말씀 따라서 각자 집사람들이 죄다 부정을 저질렀다면 또 모를까.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리던 첫째의 얼굴이 이내 아리송하게 변했어요. 본능이라는 게 첫째의 말끝을 흐리게 한 걸지도 모르죠. 그 옆에서 둘째는 어느새 진중한 고민에 돌입한 모습이었고요. 막내는 혼자 따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것인지 혼자 먼저 자리를 뜨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 막내 며느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막내에게서 부정을 의심받고 있는데 어이가 없고 억울하니까 저에게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남자가 되어서 쪼잔하게 자기 여자를 이런 걸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 한번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의심당하니까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눈물이 다 나오네요. 어쩌면 좋아요. 눈물이 나오면 흘려야지. 어쩌면 좋긴 뭘 어쩌면 좋아. 그리고 네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별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구나. 정 네가 억울하고 분하다면 너도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허튼 수작 딴 데서 부리고 다닌 건 아닌지 샅샅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잖아. 네? 지금 제가 옳게 들은 것 맞아요? 어머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는데 제가 아는 어머님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너를 다 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너도 나를 다 안다고 생각 안 하면서 살면 서로 적절할 것 같구나. 저의 단호한 태도에 막내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아무런 대꾸도 못했었죠. 그리고 부정에 있어서도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가장 먼저 이혼에 근접한 게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심증만 살짝 있었을 뿐인데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놈이랑 몰래 만나서 데이트 즐겨왔던 게 제가 결혼한 여자라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블랙박스에서 증거 발견했어요. 가슴은 찢어질 것 같지만 엄마 덕분에 제가 더는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이혼까지 갈 거예요. 그러더니 첫째와 둘째도 마찬가지로 며느리들의 부정을 사유로 이혼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바람들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새 며느리가 합심을 하며 모여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셋 다 똑같이 이혼당하는 처지였는데 그 도움을 저에게 요청하더라고요. 어머님,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잖아요. 저희가 저지른 실수도 그런 거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요. 한순간의 충동, 유혹, 이런 걸 못 이긴 죄였네요. 하지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도 수술 받으신 이후에 그 전보다 더 잘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조 잘하는 아내들로 저희가 거듭날게요. 그러니까 부디 어머님께서 나서주세요. 첫째 며느리가 그 중에서 대표랍시고 발언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에 제가 옅게 웃었습니다. 황당해서 자연스레 나온 웃음이었네요. 실수? 너희들이 내 아들들을 두고 부정을 저지른 게 실수다?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나를 죽으라고 저주하고 내 흉을 보며 비웃고 힐난해온 것은 그것도 실수인 거니? 어디 한번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해봐. 그것도 실수였는지. 제가 싸늘하게 말했고 새 며느리의 표정은 동시에 굳어졌어요. 본인들의 추악한 이중적인 면모를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새 며느리도 안 것이었죠. 차마 대꾸할 배짱까진 없는지 저마다 시선을 돌리면서 침묵을 지키더군요. 뭔가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은 듯 입술들은 한 번씩 달싹거렸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새 며느리를 그대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도 싹 다 쫓겨났죠.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줄줄이 셋 다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새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자 했는데 의외의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새 아들이 고개를 저은 거예요. 어머니, 아둔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안배를 하신 거였겠죠. 저희는 아직 어머니께서 일구신 귀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미리 그 재산을 쥐고 있으면 풍요롭고 행복하기야 하겠지만 저희 각자가 더 발전하고 스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몫으로 떨어진 그 재산 미리 받지 않고 지금은 저희 각자가 더 정진하며 스스로의 힘을 길러볼게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을 겪고 나서 첫째는 얼굴이 좀 상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걱정했건만 대견하게도 형제 대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제가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게 아니구나. 이런 행복한 생각이 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였네요. 그 후로 새 아들은 저마다 원래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잘 지냈습니다. 각자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요. 사람 보는 눈들을 기른 것인지 참하면서도 야무진 여자들만 새로 만나서 제 입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연히 들어버린 전 며느리들의 현황은 각자 친정하고 대판 싸워서 자기 식구들과는 멀어졌고 아무도 새로운 상대를 만나지 못했고 대략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 피우던 상대들은 그저 스릴을 즐기기 위한 용도였나 봐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정말.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을 애초에 의도해 본 적은 없었으나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모습의 현재를 잘 살아가 보려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 중이랍니다.